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동차반 실전 GS 1회고요. 그죠? 1회고 오늘부터 8회 6월 1일까지 화목 주 2회를 해가지고 전범위에 대한 그 진도별로 해서 전범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는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제 1회는 법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고요. 2회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문제를 같이 엮어가지고 풀고요. 그 다음에 3회는 소송물하고 소재기, 그 절차 진행에 대한 기본적인 걸 가지고 풀고요. 4회가 변론을 전제로 해서 변론과 심리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내고 5회가 주로 이제 증거법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리고 6회가 소송의 종료를 논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7회가 항소와 그 다음에 객관적 병합 이렇게 얘기하고 8회가 주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은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여튼 주관적 병합, 다수상사 소송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8회 동안, 그래서 3회까지는 주로 이제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죠. 그죠?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4회하고 5회는 이제 주로 이제 본안에 관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까지가 통상 이제 그 민소 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본안에 관한 문제가 워낙에 좀, 이 절차 진행과 연결돼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 5회는 주로 본안에 관한 문제를 주로 이제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로 기판령 문제와,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행위에서 소치하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제소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논의가 되고, 여기에서는 또 하나 이제 판결의 편취까지. 이렇게 이제 논의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소나 상고는 같이 들어가는데 대개 이 병합소송은 기본적으로 상고와 항소를 같이 연결해서 풀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기회가 되면 재심 문제도 하나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재심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거의 회당 8문제 정도 풀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쟁점들은 다 이제 건드릴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문제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는 거는 기존에 한 4년 내지 5년 정도에서 안 나왔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4, 5년 내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겹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확률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4, 5년 내에 안 나왔던 걸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해는 동차반으로 준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판력이라든지 서증이라든지 자백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와도 또 나오고, 또 역대로 보면 연달아서 매년마다 자백이나 서증은 연달아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판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범위와 상관없이 항상 문제 나오는 건데, 그런 걸 빼놓고는 한 번씩은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법원에 관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는 건데, 법원 문제는 관할을 전제로 하죠. 그죠? 관할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제척, 기피 정도 하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관할은 이송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척은 제척 사유가 인정이, 기피나 사유가 인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정지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이송과 이 제척에 대한 결정, 이거에 대한 결정 문제가 생기고, 이 결정에 대한 절차적인 어떤 구제책, 우리가 이제 항고 문제가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항고 문제는 뒤에 이제 항소와 연결해서 이렇게 되게 공부하는데, 거기서 따로 공부할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법원의 결정과 연결되어서 전개되는 법원의 절차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항상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관할이나 제척 깊이 사유 인정까지는 대부분이 다 공부를 잘 하는데 그 이후에 이송 결정 내지 이송 신청 기각 결정 혹은 그 깊이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재항고처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만 소송적인 절차법적인 기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정도까지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항고 문제는 언제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다른 데 항고가 나올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기판력이라든지 이쪽 들어가면 항고 문제 나올 데가 없고 여기에서 항고 문제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거법 들어가면 항고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절차로서 한번 항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그래서 항고는 주로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의 결정 문제에 대한 다툴 수 있는 소송 절차법적 수단으로서의 절차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좀 확실히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고가 전례적으로 보면 결국 항소와 항고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항소하고 항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항소는 맨날 나오는데 항고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언제고 나옵니다. 언제고 나오는데 그게 올해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올해 수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고까지는 명확히 준비하고 가시라라는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관할하고 그다음에 제척 깊이고 특히 이제 깊이 문제를 좀 최신 판례하고 연결해서 한번 내봤고 관할 들어가면 재판권 문제가 한번 논의될 수 있어요. 그죠? 재판권은 이제 국제재판 관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적 문제하고 그다음 물적 문제인데 물적 문제는 전례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국제재판관을 합의 문제로 해서 한번 나오긴 했는데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2022년도에 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법조문을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면 오히려 더 좋다. 왜냐하면 법조문은 학설 판례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문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법조문을 잘 해석해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요. 요 판례가 남아있는 건 지금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인적 그 면제 문제에 관한 문제밖에 없고 이게 이제 원래 제가 이거 되게 단골로 내는 문제 중에 하나고 6월 6일날 그 김상수 교수가 뭐 특강한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다른 특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 교수들을 약간 까는 편인데 걔가 뭐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까는 편인데 김상수 교수님 강의는 한번 들어볼 만하다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이론 교수 중에 남아있는 교수들이 정통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정통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교수는 이제 몇몇 안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상수 교수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김영 교수나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현재 남아있는데 아마 그분도 이제 퇴임하셔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이런데 학원대 와가지고 특강하시는 게 아닐까 혼자 이런 얘기하면 이거 참 영상에 남는구나. 농담이에요.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다른 거 원래 특강 교수도 별로 이렇게 막 저기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요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근래 이제 국제재판 관할 특히 이제 인적재판권 문제에서 가장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미군 부대에 대한 그 한미 행정협정에 대한 채무자 압류 추심에 대한 그 재판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던 판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상대적 면제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상대적 면제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한 예외적 판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에 대한 판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여튼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 병이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압류 추심한단 말이에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으면 여기까지는 무슨 문제냐면 채권자가 우리나라 사람, 국내인이니까 한국 사람이 채권을 압류 추심하는 거는 재판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민에 대한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까지 그냥 단순한 관할 문제입니다. 단순한 관할 문제인데 이걸 압류 추심해서 요 병, 얘가 이제 미군이죠. 미군한테 가가지고 추심 소송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관할 문제였었는데 이 압류 추심을 받아서 제3자 병을 상대로 추심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재판권 문제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압류 추심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압류 추심에 기한 병을 상대로 결국 여긴 추심 소송 들어가면 요거는 재판권 문제,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압류 추심하는 것 자체로는 그냥 단순한 관할 문제였었는데 이게 제3자가 병이 되면 이때는 재판권 문제로 비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쳐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제3자 병이 미군이면 이때 재판권이 인정될 건지 안 될 건지, 특히 이제 한미 행정협정에서 보면 사법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요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이거 대부분이 민사소송 소송법 학자들 대부분이 다 비판합니다. 왜냐면 이런 판례가 어딨냐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친미 쪽으로 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좀 살기가 힘들겠죠, 그죠? 어쨌거나 그 매우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가장 리딩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항상 설명하는 판례고 요 인적범위 빼놓고 국제재판 관할 문제는 거듭 말하지만 합의 관할 문제도 마찬가지고 중복죄에서 금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문이 명확하게 2022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면 법조문을 잘 해석해서 웬만큼 쓰시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 맞을 일은 없다. 이런 정도로 하시고 요거는 정확히 이해 못하면 답안을 못 씁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어디로 가야 이제 관할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관할 들어가면 제가 일부러 여러분 문제를 낼 때 전속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임의관할 문제를 구분하라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의미 있게 냅니다. 전속관할 문제냐 임의관할이냐는 건 전속관할은 당사자의 이송 신청이라든지 당사자의 관할 항변도 필요가 없어. 이건 직권 판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임의관할에서 합의관할하고 변론관할을 정리를 하는 거고 이 합의관할 문제와 변론관할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걸 특히 변론관할과 연결돼서 관할 항변이 있느냐 없느냐가 의미가 있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관할은 관할 항변을 전제로 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항상 하시고 관할 항변이 없으면 변론관할로 들어가고 또 이제 합의관할도 항상 의미 있게 이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관할은 거의 직권 판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요거에 대한 최신 판례까지 한번 검토를 좀 해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문제를 냈고요. 이거에 대한 임의관할과 전속관할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와 그 다음에 토지관할하고 그 다음에 사물관할 그리고 토지관할하고 사물관할에서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사물관할 문제도 한번 10몇 년 지났지만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니까 대개 한 10년 정도가 안 나오는 거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관할도 한번 출제가 되었었던 역사가 있어. 이제 진짜 역사죠. 한 10몇 년 지났으니까 10몇 년 전에 여러분 뭐 했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마 10몇 년 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고 이것도 2022년도에 개정이 되었지만 여기까지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법조문 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왔었고 그 다음에 토지관할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관할 문제도 한번 정확히 정리하시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척 기피 사유가 들어가는 건데 그 전에 요거 들어가기 전에 민사소송법 들어가면 대부분이 민사소송이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민사소송 이상 혹은 목적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 공정, 신속, 소송경제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서 신의칙이 한번 나오죠. 그죠? 요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다 연결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의칙 한번 풀고 넘어가자 해서 1번에 1-1번 문제죠. 그죠? 1-1번 문제를 보면
1-1번 문제 보면 일단 문제의 소재해서 판결이 무효냐는 거죠. 무효냐, 판결이 무효면 유효인 확정 판결은 뭐예요? 집행력, 형성력, 기판력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결? 유효인 확정 판결은 기판력, 그 다음에 집행력, 그 다음에 형성력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집행력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일단 유효인 확정 판결을 해야만 집행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인 판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소송행위죠. 소송행위가 무효예요. 소송 능력이 없으면 무효지만, 이 소송 능력이 없는 걸 간과한 판결은 뭐예요? 이 간과한 판결이 유효냐 무효냐 해가지고 이른바 제망적계 이 네 가지를 빼놓고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유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효냐 아니냐는 이 소송행위, 소송 능력이 없는 걸 간과했다라 가지고 이게 이 개별적인 소송행위는 혹은 일반적인 소송행위는 무효일지 모르더라도 이걸 간과하는 건 항상 뭐예요? 항상 유효다를 한번 쳐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효면 집행력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쳐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민사집행법 44조에 보면 청구 이의 사유의 변종 후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변종 후 사유로서 신의 측을 주장할 수 있는가? 얘가 이렇게 집행하는 거는 판결이 유효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집행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변종 후 새로운 사유로서 신의 측에 위반된 집행 청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소송 요건으로서의 집행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소송 요건으로서 소송법상에서도 신의 측이 문제가 되지만 청구 이의의 사유로서 하나의 사유로도 인정할 수 있다 해서 결국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이상으로서의 신의 측이 여기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신의 측은 결국 집행을 저지할 수 있으니까 권리, 보호, 이익이 없게 하는 하나의 소송 요건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변종 후 새로운 사유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현재의 판례이다. 그럼 어떤 신의 측에 위반됐어요? 모순행위거나 부당형성이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저기다 그냥 주저리주저 써놨는데 길게 쓸 필요 없고 그냥 신의 측 위반이 모순행위든 부당형성이든 소권남용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권리 보익도 없지만 또 집행 저지 사유로서 청구 이의 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가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문제에서 보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를 출제자가 냈을 때는 그 의도가 문제 속에 근데 그게 다 보고 나서 아는 게 문제예요. 그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똑같은 걸 많이 느끼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제 제가 전화를 받을 거고 시험 끝나자마자 덮고 나오면서 아 그게 그거였는데 이러면서 전화하실 게 분명합니다. 100% 전화하실 거예요. 문제는 그걸 덮자마자 안다는 게 문제죠. 그러기 전에 세심하게 문제를 봐라 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문제에서 이미 문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강조드려요. 그리고 1번에 1-1 보면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년이잖아요. 그죠? 지가 강제 집행하려고 지 동생 이름으로 뭐예요? 억지로 갔다가 등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뭔가 나쁘잖아요. 죄송합니다. 나쁜 년이잖아요. 그죠? 뭐 나쁜 년을 우리가 통상 법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신의 성실에 위반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앞에서 한 행위 뭐예요? 소치와 계약을 해놓고는 안 해요. 나쁜 놈이거나 나쁜 년이겠죠. 해놓고 안 했으니까. 대부분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부재소 합의해놓고는 소를 제기해. 나쁜 놈이거나 나쁜 년이겠죠. 그걸 우리가 신의 측에 위반됐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이게 언제 보여요? 지금 얘기하거나 다 답안지 내고 나서 생각이 난다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아는 문제냐 모르는 문제냐를 생각하지 말고요. 그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항상 좀 생각해봐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조금만 훈련을 하시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얘가 뭘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어느 정도 공부만 하시면요. 이게 눈에 보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의 소재, 판결의 유효 여부, 그 다음에 신의 측을 이유로 한 집행 저지를 할 수 있는가, 청구 이의 사유가 되는가,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판결은 유효이며 청구 이의 사유로서 신의 측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청구 이의 사유로서 법원은 인용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최대한 한 줄 정도, 두 줄 정도로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얘기를 꼭 써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1-1번은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신의 측은 한 번씩 의심하시고요. 제가 지금 답안지에 좀 길게 써놨는데 한 챕터 정도, 한 꼭지 정도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신의 측은 신의 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의 측에 위반됐을 때 이게 소송 요건의 의미를 갖는지, 변종 후 사유의 의미를 갖는지, 그 어떤 것을 갖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항상 치고 들어가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래된 판례이긴 한데 아주 전형적인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알아두시라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미리 한번 1-2번으로 기피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피 사유가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문제의 소재라고 하는 대상, 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써야 될지, 뭘 써야 되냐면, 얘도 나쁘잖아요. 그죠? 얘도 나쁜데 이게 신의 측 위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누구나 자기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정당한 행위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1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소송상 절차를 이용해 먹은 거고, 이건 소송상 절차를 이용해 먹은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그냥 판사랑 친한 거란 말이에요. 친한 것 자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이건 이런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신의 측 얘기하는 건 이 신의 측이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절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거고, 혹시 이런 거 가지고 신의 측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단 문제 자체가 기피 사유를 인정할 거냐?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또 주저리저리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밥도 같이 먹어, 메시지도 보내, 어쩌고저쩌고 되게 친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척 사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척 사유는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친인척 관계라든지 혹은 이런 정도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관계야? 아무 관계도 아니고 그냥 친할 뿐이야. 그러니까 기피 사유 문제를 해서 주관적 사유, 객관적 사유 전형적으로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피 사유는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주저리주에 써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면서 법주문 갖다가 대충 주저리주를 만들면 돼.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랬을 때 어떤 절차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있고 소장을 제출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소제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 소제기는 항상 다투는 방법이 항소나 상고예요. 그죠? 근데 신청은 소가 아니고, 그리고 절차적인 거고, 비송 사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비송이고, 이건 소송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비송에 해당하는 건 뭐밖에 없다? 항고나 재항고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항고에는 통상의 항고가 있고 즉시 항고가 있다. 그래서 즉시 항고 사유는 7일 이내, 그 7일 이내에 특히 기피 결정에 대한 기피 결정 혹은 기각 결정, 신청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앞에 있는 앞으로 해야 될 그 이송 신청 내지 이송 신청 기각 결정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신청권이 없으면 신청 기각 결정이나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다투는 방법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기피 신청권이 있잖아요. 그죠? 기피 신청권이 있고 이것이 기각이 됐다 혹은 각하가 됐다. 인용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건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법조문 같은 거 잘 보시라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그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각 내지 각하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즉시 항고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뭘 했냐면, 기피 신청은 변종 후냐 변종 전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절차를 정지할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불복 절차가 뭐가 있어요? 급한가위라 했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간이각하, 그 다음에 판결만 남아있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정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 47조 48조에 보면 기피 신청에서 정지 효과가 있는데, 이른바 긴급
한 경우나 간이 각하하는 경우나 그다음 판결만 남은 경우에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정지할 필요가 없고, 정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피 신청을 인용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은 변종 전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은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겠죠, 그죠? 이걸 어디로 들어가면 안 되냐면 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문제로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지금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각 결정 내지 항고나 항고 절차에 대한 논의,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한번 처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재항고 법원이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재항고 법원이. 이걸 받아주는 거는 절차를 정지해서 정당한 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변종 후에 기피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피 신청을 인용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재항고를 하더라도 재항고를 받아들일 실익, 이익이 없는 거죠, 그죠? 요게 없는 거예요, 요게 없는 거. 그래서 결국 기피 사유가 인정돼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인용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미 판결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변론이 다 끝나고 나서 판결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인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따라서 기피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걸 인용할 실익이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기각 내지 각하해야 되는데, 결국 실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각하해도 상관없다 해서 재항고 법원, 요거를 항고라고 하는 거는, 항고라고 하는 것은 제1심 법원에서 제2심 법원으로 항고이고요. 그 다음에 재항고는 뭐예요? 항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하는 게 재항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 사건이 어디서 하고 있어? 지금 항소법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뭘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재항고라는 거예요, 그죠? 재항고는 즉시 항고냐 통상의 항고냐 항고의 종류고, 항고냐 재항고냐는 신급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뭘로 한 거예요? 즉시 항고를 재항고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따라서 여기서는 재항고에 실익이 없는 거예요, 실익이. 그래서 항고를 각하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의 판례의 태도이다. 일부러 여러분한테 다 보시라고 제가 각주 판례를 다 다뤄뒀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기회에 판례를 꼭 한번 보시고, 되게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답안지 형태를 쓰는 게 뭐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뒤에 각주를 못 달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러니까 예시만 하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보는 걸로 하고, 항상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내고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판례에 기반하고, 판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조금 전에 보면 1-1번 문제도 판례는 신의칙 위반 한마디만 나와 있는데, 신의칙 위반 한마디가 나왔을 때 이 한마디가 나온 걸 여러분 답안지에다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구성할 때 항상 좀 신경을 쓰라, 이런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판례가 물어보고 있는 한 꼭지, 한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챕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결국 대부분의 문제들은 항상 그래왔고, 거의 100%.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결국 수업용 답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국 그래서 목차는 기피 사유 인정, 일단 기피 사유 인정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다 다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혹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재항고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논의해주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기피 사유가 인정될지언정, 뭐 이런 표현들도 괜찮을 수, 인정될지언정 이미 판결이 그 변론이 항소심 변론 종결 이유기 때문에 기피 신청 인용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즉시 항고를 재항고로 한다 하더라도 재항고 법원은 실익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각하할 것이다. 혹은 항고 절차를 통해서는 뭐예요? 구제와 받을 수 없고, 오로지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상고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상고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이 또 요거 가지고 상고 이유 쓸까봐 일부러 문제에다가 상고 이유는 쓰지 말라는 취지로 이 항고 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항고는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상고는 모르더라도 항고 절차에서는 구제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하고, 거기 또 이거 2019년도 그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판례가 자주 나오지 않아요. 보통 한 3-4년 정도에 한 개 정도의
판례가 나오는데 근래 나왔던 의미 있는 판례 중에 하나가 바로 기피 신청에 대한 이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두 개의 문제 있죠. 그죠? 국제재판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신의 측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기피 제척에 관한 문제 한 번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관할 문제로 들어가는데, 순서대로 이제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을 보시면, 요거는 2022년도 작년 6월 변호사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합의 관할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특히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지만,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논의할 거는 뭘 논의해야 되냐면, 답안지 쓰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는 이송 신청까지 물어보는 문제라서 문제는 없는데, 5페이지에 보면 원래 변호사 모의고사 문제에선 거기에 요거 이송 신청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송 신청 문제는 제가 뒤로 빼버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거 빼버리고 나면 답안지 구성을 보시면 문제의 소재, 관할 합의의 유형, 약관 구제법에 따른 전속 관할 합의 해석, 그 다음에 4번 이송 신청 문제, 그 다음에 5번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가감 없이 심지어 점수도 그대로 이 점수가 15점인가 20점인가 그래요. 근데 이거 15점, 20점짜리가 아니야. 이거 한 10점 정도면 우리 문제로 딱이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우리 민사소송법을 하시는 교수들은 제가 김상수 교수가 동국대에 원래 있었어요.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서강대 그 법학전문대학원 그 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느 서울대인가 어디 학회 들어가서 한번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학회장까지 하시네 이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까지 제가 뭐 이렇게 우러러 부르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대부분의 소송법 학자들이 답안 구성이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별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하길 원하고 이걸 채점기준표인데 대부분의 채점기준표가 답안 구성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답안지 구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라고. B형을 하다가 또 한 번 제가 그 수험생이 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A형 때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또 놀다가 B형에 들어와가지고 답안지를 봤더니 완전 개판이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답안지에 수정을 하겠는데 그냥 제가 발을 빼버렸어요. 도대체가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답안지를 제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되는 이 작업이 너무 길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 올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멱살 잡으면 되잖아. 네가 했더니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조건 합격 안 해가지고 제 멱살 잡으면 안 되고 점수 얘기해요. 점수. 민사소송법이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으면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민사소송법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떨어지면 그때 와서 멱살 잡으시라 이런 얘기고 그럼 무조건 떨어지는데 와가지고 내 멱살 잡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제 얘기는 답안지 구성을 바꾸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이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가끔씩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물론 그 변호사 모의고사라고 출처를 했는데 원래 이게 대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입인데 아마 다들 공공연한 대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저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이거 가지고 저작권을 지금 파고들까봐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쟁점별로 답안지 구성하는 걸 하시고요. 절대 목차를 4나 5 이상 넘어가지 마시라 라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고 이 얘기 김상수 교수한테 가서 해보세요. 우리 누가 있는데 어쩌고 하더라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시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오시면 꼭 물어보세요. 여튼 답안지 구성하는 것도 더군다나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면 일단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약관으로 관할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일단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약관규제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논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순서는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의 유효성 문제입니다. 합의의 유효성. 저는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관에 의한 관할합인데 무효면 그 다음부터 전속 관할인지 아니면 부가적 합의 관할인지는 논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도로 먼저 하시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그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고 약관에 의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약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어디? 갑은행의 영업점 소재지. 영업점이 어디에 있냐면 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있는데 대구 수성구가 영업점이니까 그러면 영업점 중에 하나가 대구인데 그럼 이 대구가 전속 관할이냐 부가적 합의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전속 관할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법정 관할 중에 하나를 뭘로 하게 되면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뭘로 봐요? 전속적 관할 합의로 보겠죠. 그죠? 이게 2번 목차인데 저는 요거부터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유효하다. 유효인지 무효인지 약관에 의한 관할이 가능하냐? 요거 한번 쳐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약관에 의한 가부 이게 가능하다. 근데 이게 뭐에 적용을 받아? 약관 규제법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약관 규제법에 적용을 받을 때 뭐예요? 그럼 이거 약간의 민법적 요소가 필요하긴 한데 약관 규제법을 받으면 뭐예요? 그 약관 규제법에 의해서 무효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 무효 사유가 있고 구체적 무효 사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인데 이런 경우는 고객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영업점 중에 하나고 대구니까 이 자체로는 약관 규제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굳이 무효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일단 유효다. 그리고 요게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 이거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전속적 관할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 관할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법정 관할 중에 하나면 이때는 뭐예요? 굳이 법정 관할 중에 하나를 약관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전속적 관할이니까 합의했겠지라고 보는 게 현재의 판례의 태도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속적 관할 합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송 신청인데 이송 신청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으면 소장 법원을 송달받는 관할 항변하였으면 법원은 뭐예요? 전속 관할 합의를 했는데 그럼 잘못됐네라고 이송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다 굳이 관할 항변하는 이유는 이송 신청이 아니라 이송 신청하고 관할 항변 다른 거예요. 이송 신청은 이 소송이 잘못됐으니까 원하는 관할로 이송해달라는 거고 이거는 관할이 아닌데 소송을 제기했네요 라고 하는 거니까 굳이 하자 그러면 이건 변론 관할 정도. 변론 관할이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속적 합의 관할도 원래 성질이 임의 관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살짝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차가 이렇게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거 가끔 잘 물어봅니다. 요거 약관 규제법.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부터 쭉 해왔지만 합의 관할 문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안 나왔냐면 관할 문제가 7년인가 8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관할 문제가. 법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온다 그러면 관할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관할은 기본적인 거고 특히 전속 관할이냐 임의 관할이냐를 따질 때 임의 관할 중에 뭘 특히 눈여겨봐야 되냐면 합의 관할, 거동 관할 중에 합의 관할을 특히 눈여겨보라.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제 최애 문제입니다. 저의 가장 최애 문제인데 최애 알죠? 최씨예요, 최씨. 여튼 그러면 전속적 관할 합의가 됐어요. 그죠? 전속적 관할 합의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송 신청한 거잖아요. 그죠? 갑은행을 전속적 관할 합의한 대구지방법원에 대해 이거 혹시 또 쓸까봐 이미 여기 전속적 관할 합의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논의하면 안 돼요. 전속적 관할 합의했어요. 합의했고 나서 이때 을의 주된 업무가 해운대 사무실로 실행되므로 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을이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신청하였다. 그럼 이송 신청이니까 그러면 이송 신청 들어가면 항상 어떻게 하라 했죠 제가? 34조 1항하고 그 외에 그 34조 1항하고 그 외에를 따져주는 거예요.
34조 1항은 관할 없는 데서 관할 있는 곳으로 이송하는 거고, 나머지는 관할 있는 데서 관할 있는 곳으로 이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할 없는 곳에서 관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할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직권조사 문제가 생기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 이송 신청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송 신청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송 신청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송 신청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 지금 35조인데 편의이송인데, 이거는 관할권 있는 데서 관할권 있는 거로, 이거는 임의 관할을 전제한다. 임의 관할. 그러니까 34조 1항은 전속 관할을 전제하는 거고, 34조 1항을 제외한 것들은 전부 다 임의 관할을 전제를 한단 말이에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전속적 관할합의죠. 전속적 관할합의도 일단 뭐예요? 이것도 임의 관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임의 관할인데 문제는 35조 단서에 보면 전속적 관할합의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이송 신청할 수가 없지요. 그걸 단서에서 제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속적 관할합의가 이 35조 단서에 적용될 여지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돼? 아니, 당사자들이 관할 합의해놓고는, 전속적 관할 합의해놓고는 지들 맘대로 이송해달라고 그러면 그 전속적 관할 합의를 왜 해? 뭐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럼 관할 합의, 전속적 관할 합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지. 35조를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 2번, 3번 전속적 관할, 아니 2번이죠. 전속적 관할합의의 이송 가부가 문제가, 이송신 35조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속적 관할합의를 35조 단서, 왜 임의 관할이라고 했는데, 아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의 관할인 건 맞는데, 그래서 35조가 적용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걸 무조건 이송 신청해버리면 그럼 사실상 전속적 관할합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35조 단서에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를 공익적 사유와 사익적 사유를 나눠가지고, 사익적 사유를 위로한 편의이송은 적용하지 않지만 공익적 사유를 위로한 현저한 지연이에요. 현저한 지연, 과다한 비용. 그래서 현저한 지연과 과다한 비용인데, 현저한 지연인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현저한 지연인 경우에는 이송을 인정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단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송을 하면 안 돼. 그러나 과다한 비용은 뭐예요? 과다한 비용은 이거는 35조 단서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전속적 관할합의라고 하는 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거니까,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편의이송을 인정해버리면 전속적 관할합의 취지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 판례의 태도고, 이 판례가 현재 절충설이란 말이에요. 절충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속적 관할합의가 어떤 건지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송 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도 알아야죠. 거기에다가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출제에 들어가면 난 무조건 내 최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내요. 무조건 정확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 얘기한 것들을 모르면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과다한 비용, 그러면 거기다 뭐예요? 현저한 비용이라고 써 있죠,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착오를 일으키라고. 현저한 지연과 과다한 비용은, 그럼 비용이 중요해, 지연이 중요해? 이건 수식어예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 비용하고 지연 중에 뭐가 중요해? 지연은 공익적, 비용은 사익적인 거니까 이거는 35조 단서가 적용돼야 돼. 이걸 일단 잡아주고, 비용이니까 그럼 35조 단서가 적용되니까 이송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전속적 관할 합의 위반돼서 전속 관할 위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송이 되겠지, 그지? 전속 관할 위반이 이송이 되는데, 그럼 이송의 구속력이 생겨, 안 생겨? 이송 결정 이후에 즉시 항고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걸 단서를 잡고, 즉시 항고하지 아니하면 이송 결정에도 전속 관할 위반이라 하더라도 구속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송결정에 대한 구성력. 요거의 의미를 39조 이하에서 쭉 논의를 해가지고 결국 1번, 2번 해가지고 3번까지 해서 목차를 잡아주고 사안의 경우는 결국 뭐가 돼? 전속관할 위반에 대한 이송이지만 즉시항고가 없는 상태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송결정이 귀속력에 따라서 반송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정도로 여러분 쓰시고 결론. 요게 왜 좋은 문제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관할 문제를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관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관할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10점이라고 하기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쟁점 자체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쟁점이 맞냐 안 맞냐가 결국은 그 판례가 어렵냐 안 어렵냐하고 쟁점이 맞냐 안 맞냐가 점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 3-1번도 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한번 풀어봐야 될 문제인데 잘 보세요. 갑이 을을 상대로 공사대금하고 그 다음에 뭐요? 대여금 청구. 그리고 갑이 병하고 갑이 정하고잖아. 얘에서는 공사대금, 얘에서는 대여금. 요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하든 관할도 누구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결국 주관적 범위에서의 당사자와 객관적 범위에서의 소송물을 기준으로 관할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소송 들어가나 객관적 병합 들어가면 뭐예요? 공통관할, 공통의 소송일 것. 이걸 전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누가 누구를 상대로 당사자가 누군지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 공사대금하고 대여금 이거에 대한 객관적 병합에 대한 관련 재판적. 그 다음에 을과 얘에 대한 관련 재판적, 을과 병에 대한 관련 재판적. 이렇게 세 꼭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제가 한 꼭지로 잡았어요. 왜 한 꼭지로 잡았냐면 어차피 을과 병, 을과 정 전부 다 공동 그 병합소송이기 때문에 그러면 25조 1항 2항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따져주는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이거를 매우 불편하게 느꼈다면 문제 자체를 불편하게 느낀 거지 이 문제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여러분들이 동차반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사실관계를 정리해가지고 답까지 내려고 그러면 이놈의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그죠?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막 수업 시간에 안 가던 시간이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막 후딱 2시간이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집중이 정말 집중으로만 끝난다는 게 문제죠. 그죠? 사안 파가다 보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해. 이거 객관적 병합 25조 2항. 병정 하나. 그럼 목차 1번, 2번, 3번, 4번. 결론. 딱 나오겠네요. 그죠? 할 게 없네요. 그죠? 그러면 공사대금하고 대여금은 갑이 을에 대한 소송, 얘에 대한 이 두 개의 소송물에 대해 관련 재판적이 있어 없어? 대여금이 부산이고 얘가 대구면 이게 부산이면 둘 다 얘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계약이니까 당연히 객관적 병합에 따라서 관련 재판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지? 끝. 그럼 갑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대여금 청구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공사대금 상호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호간에 관련 재판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앞에다가 좀 관련 재판적 좀 있어 보이게 좀 써주고 그러면 뭐 문제 1번 문제 있었죠. 2번 객관적 병합하고 관련 재판 이렇게 잡아줘도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살짝 관련 재판적 25조 어쩌고 좀 있어 보이게 써주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하고 대여금 청구에 관련 재판적에 써주고 결국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가 보다 요거 써주면 되겠죠. 주관적 병합. 그죠? 주관적 병합에 대한 관련 재판적인데 문제는 얘는 공사대금이잖아.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나오지만 이 대여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을의 대여금하고 병의 대여금하고 뭔 상관이야? 그럼 여러분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한테 돈 빌린 사람은 전부 다 하와이 가서 재판해야 되겠네.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여금 청구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걸 구분해서 쓰라. 그거 명확하죠. 그죠? 아주 명확하고, 그러니까 항상 몇 번 얘기하지만 사안을 파악하면서 무엇을 물어, 누구와 어떤 관계, 결국 당사자 소속물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겠지만 쟁점들은 당사자에 대한 무엇, 소속물에 대한 뭐, 당사자의 절차에서 무엇, 요걸 여러분들 찝어내는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고 몇 번만 하시면, 이런 것들 이렇게 한 번만 딱 훈련하시면 앞으로 나오면 그대로만 나눠가지고 풀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행여 오늘 좀 힘들더라도 한번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나서 풀으시면 앞으로 이대로만 풀면 돼요. 기초 GS보다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푸는 방식은 다 똑같고, 다시 한 번 또 얘기하지만 눈을 좀 높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속물과 당사자별로 항상 따져줘라. 나중에 소멸시효 들어가도 어떻게 따져주면 돼? 당사자별로, 소멸시효별로 또 이렇게 따져주고, 그런 식으로 항상 따져주면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라.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게 없어요. 그죠? 공사대금, 대여금, 그 다음에 공사대금, 대여금,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가지고 하시면 되고, 요걸 목차를 나눌 거냐 합할 거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목차 하나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주관적 병합 문제, 객관적 병합에 대한 관련 재판적 이렇게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3-2번 문제가 조금 짜증이 나죠. 요 짜증이 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송 신청권이 있냐는 게 중요합니다. 이송 신청권이 있어요. 전속 관할은 당사자의 임의 관할을 전제로 한 이송 신청은 있는 거지, 전속 관할은 이송 신청권이 없어요. 따라서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송 신청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건 뭐예요? 집권 발동의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목차를 하나 잡아주시고, 우리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냐? 항고 가능하지 않아요.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 신청권이 있으니까 절차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이 절차 보장에 대한 대항 방법, 절차 보장의 대응 방법이 뭐냐? 이게 항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송 신청권이 없으면 항고도 안 돼. 그러면 뭐밖에 없어? 직권 발동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게 2022년도인가 최근 나온 판례인데, 요게 되게 재밌어요. 요 최근 판례 중에 아주 재밌는 판례가 2개가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전속 관할하고 전속 관할이 충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돌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써 있잖아. 뭐라고? 집행법원도 전속 관할 갖고 파산도 전속 관할을 가져요. 거기 법조문을 왜 써놨을까? 이게 관할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민사집행법. 뭐 하여튼 제가 눈이 지금 21조인지 211조인지 지금 내가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211조, 21조야?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 내가 눈에는 전속 관할 얘기는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채무자 회생 법률에 따라도 거기 전속 관할이 있네요. 그죠? 그럼 전속 관할하고 전속 관할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일종의 리딩 케이스 중에 하나다. 결국 그럼 전속 관할과 전속 관할이 충돌하게 되면, 그럼 집행법하고 파산법하고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 판례가, 야, 파산하더라도 결국 집행해야 되지 않냐. 우리 판례는 무엇을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집행을 우선하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결국 모든 건 다 집행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당황스럽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쓸 것이냐. 물론 판례를 알면 되게 좋아요. 이게 어떤 취지의 판례인지는 알아두니까. 근데 거기 취지 판례는 분명히 제가 써 있잖아요. 여기도 전속관할, 여기도 전속관할. 어떡할 거냐?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예요? 관할 위반 이송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읽어보시라고 최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뒤에 보시면 10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에 관한 논의고, 한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란다. 이것도 있고, 2021년도 판례죠. 11페이지 각주 11번을 보면
2021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그 일부러 판례를 다 읽어보시라고, 이 정도까지 못 쓰는데 일부러 읽어보시라고 제가 한번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판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기회에 꼭 보라고 하는 이유가 판례의 의미, 판례의 문구, 판례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 그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말빨이 늘어요. 이른바 혼이 담긴 구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판례를 좀 잘 써라 라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목차는 뻔하죠. 그죠? 이송 신청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전속관할과 전속관할이 충돌하는 경우 혹은 대립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가 뭐다 라는 정도인데, 아마 이거 일부러 틀리라고 냈어요.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틀리라고 낼 수도 있죠. 물론 다 틀렸겠지만 아주 재밌게 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판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판례도 이런 판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계속 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4번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네, 4번에 1번 문제를 보면 특허 사건이죠. 그죠? 여러분이니까 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잘 안 내는데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특허 사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24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1항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특허 침해에 관한 거니까, 그러면 문제의 소재 1번 특허 침해. 특허 침해는 뭐예요? 제1심 법원 있고 제2심 법원 있잖아요. 그죠? 제1심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주지방법원은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 대전지방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무조건 2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특허법원으로, 특허법원. 그럼 여기에서 청주지방법원을 소재하는 대전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을 소재하는 광주지방법원 정도가 이른바 24조 1항에서의 특허 침해에 관련된 전속관할입니다. 이거 전속관할이에요. 여기도 이것도 전속관할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1심 법원 있고 제2심 법원이 대전 고등법원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1심 법원도 잘못됐고 2심 법원도 잘못됐어요. 일단 이 정도 둘 다 관할 위반이 있다를, 관할 위반을 따져줘야 되니까, 그럼 1심 법원, 2심 법원 전부 다 관할 위반이 잘못되어 있어요. 물론 요거는 우리 24조 2항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죠. 특허 사건은 특허법원을 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그 법원 조직법에 따른 거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보면 뭐예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 관할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우선 뭘 써줘야 돼요? 상고법원의 조치, 혹은 여기서 일단 관할의 직권조사 문제를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속관할이잖아요. 전속관할은 당사자의 판단 없이 거의 직권탐지에 가깝게 직권 판단에 들어가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됩니다. 문제에서도 그걸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로 하냐면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건지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건지에 관한 논의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1심 법원하고 2심 법원, 이게 판례도 그렇지만 어차피 하나의 사건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허법원에서 모두 판단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1심 법원하고 제2심 법원이 있으면 결국 2심 법원에서 1심 법원 사건을 특허법원에서 하게 되면 1심 법원에 대한 관할 위반의 치유가 생겨요. 네, 명확하게는. 그래서 특허법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송 결정하고요. 이렇게 상급심이 하급심원에다 이송 결정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이송 결정에 기속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판례의 태도고, 결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죠? 결론. 1심 법원, 2심 법원 전부 다 관할 위반이지만 상고법원,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인 대전 특허법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오는 게 이 문제에선 타당할 겁니다. 그죠? 판례도 있고요. 비교적 그 연도가 2018년도 쓰여 있는 건 뭐냐면 특허법원 관련 규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거고, 그냥 한 번만 쓴 이유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특허법원이 여러분들한테 특허법원이 특허사건의 전속관할인 걸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변호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변리사가 그걸 모른다면 안 돼요. 그죠? 특허사건은 또 특허사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소송대리권이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정도 하시고, 따라서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관할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전속관할은 합의관할, 변론관할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직권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이지만 중복관할이지만 전속관할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목차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쓰면 들어가면 쓸 말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24조 1항, 2항, 그 다음에 2심에서 특허법원에 대한 전속사건 해가지고 일반적인 특허법상에 나와 있는 특허 침해 금지 청구라든지 몇 가지 아주 좁은 의미의 특허 사건도 있지만 손해배상에서의 특허 침해 여부가 관련되어 있는 소송도 어느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일반 변호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내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번 정말이지 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라 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2번 문제. 4번의 2번 문제를 보면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퇴직금이 2억 원이고 1,000만 원을 지연이자로. 그럼 1,000만 원 지연이자분은 뭐예요? 일단 2억 원 초과인데 2억 초과에 대한 지연이자는 뭐예요? 지연이자. 이거는 합산의 원칙 배제가 되죠. 그죠? 합산 원칙 배제가 됩니다. 그죠?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사물 관할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문제를 여기다가 사물 관할 집어넣을까? 아까 얘기한 미군 그 사건을 집어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미군 사건은 내가 설명을 그냥 넘어가고 재판권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할 건 없는데 사물 관할 문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시라 라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물 합산의 원칙에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심 법원은 단독부부 맞아요, 안 맞아요? 단독 사건이 맞아요, 그죠? 근데 항소심에서 뭐 한 거예요? 항소심에서 이거 2억 1,000만 원으로 뭐예요? 확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물관할 규칙 중에 밑에 소제기와 청구 확장 시가 뭐예요? 그러면 소제기할 때 그 다음에 병합했을 때 병합. 그러니까 이거 1심 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청구 확장 시가 1심일 때 그러면 단독이 좋아요? 합의부가 좋아요? 당연히 합의부가 좋잖아요. 그럼 처음에 합의부 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도 처음에 2억, 5억, 5천으로 했다가 소송을 그러니까 소를 일부 철회해가지고 4억으로 바뀌더라도 그럼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꿔 여전히 합의부로 가요. 여전히 합의부로 가요. 이걸 간할 항정의 원칙이야. 간할 항정의 원칙이라는 건 누구한테 줘라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반할은 나중에 단독부로 안 가지만 단독 사건은 나중에 소가액이 5억을 넘어가면 뭘로 가야 돼? 합의부 사건으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2억 미만이었다가 2억 1,000만 원으로 바뀌면 1심은 단독일지 몰라도 2심은 어디로 가야 돼? 고등법원으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조문에 보면 소재기와 청구 취지 확장시를 기준으로 소가를 상정하고 그때 2억 되게 재밌는 게 뭐예요? 2억 5억인데 5억은 합의부 고등부지만 2억 초과는 뭐예요? 2심이 단독이지만 2심은 어디로 간다고? 고등법원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2억 항소심에서 2억 1,000만 원이니까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항소심 문제는 신급관할 문제고 신급관할도 관할 항정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의 단독 사건이면 항소심에서도 그때를 기준으로 관할 항정의 원칙이 되고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심에서 전속관할은 관할 항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청구치를 확장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래 2억 미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 이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그래서 요거는 합산 배제 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건 항소심에서
관할 이송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신급 관할이고 신급 관할도 관할 항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럼 올라올 때 미리 1심에서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항소심에 와서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 정도 문제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 특히 법원 부분에서는 특히 좀 약간 약한 부분이 합의 관한 문제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갖고 좀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 범위 내에서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전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8문제인데 앞으로 8회 동안 64문제고 기초 GS랑 겹치는 문제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하다면 그러면 기본 이론 정리하고 사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방식 내지 그 문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답안 구성까지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시고 나서 시험 보시라.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해도 소용없고 그리고 정리가 안 돼요. 앞으로 지금 한 달 반? 아니, 참, 2달 남으면 2달. 2달, 한 열흘 남았나? 2달 열흘 있잖아요. 그죠? 2시간 가는 것만큼 금방 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답안지도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시라라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6월 1일까지 쭉 한번 이대로 쭉 정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책 보거나 하고 그리고 책에 한 줄, 판례 한 줄이 나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뻥튀기 해가지고 영혼이 담긴 구라를 칠 것이냐 이런 고민들. 제가 나라고 이거 어떻게 이만큼 써요? 다 구라 치는 거지. 이것저것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서 뭔가 있어 보이게 써줘야 돼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그죠?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자꾸 얘기하자면 영혼이 담긴 구라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일은 아니 목요일 날은 주로 이제 당사자와 소송 대리권 문제를 풀 겁니다. 원래 당사자와 소송 대리권 문제가 어려워요.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어렵습니다. 특히 당사자 적격과 연결되거나 당사자 확정과 연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최신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하고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했듯이 대략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원래 인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6, 17명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계속 그래요. 항상 그럼 신청을 하지 말던가. 왜 신청을 해놓고 안 나와서 또 나한테 전화 오게 만들고 막 이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 안 된다고 그래도 된다고 할 수 없잖아. 이미 약속을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15명이 넘어가면 이게 일일이 막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좀 소홀히 하더라도 제가 채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한테. 또, 그리고 이게 굳이 하루 이렇게 텀을 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대형 강의가 다들 부러워요. 대형 강의가 부러운데 대형 강의를 하더라도 한 30명 이상은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채점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 안에 채점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을 못 넘어가요. 내가 이제까지 해보면 그걸 못 넘어갑니다. 굳이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오늘 본 거 한 2, 3일 안에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만 넘어가면 그건 새로운 문제가 돼요. 그때 보고 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한 100명, 200명 강의 듣는 애들 보세요. 그럼 한 2주일, 3주일 있다가 답안지 받아요. 그럼 뭔 문제인지 몰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한 거 오늘 반드시 정리하세요. 내일 볼 때까지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채점해서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오면 모두 할 건 없고 내가 여기다 정 안 되는 건 제가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정말 답답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면 점수 확인하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매우 필요한 문제는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자주 틀리는 것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총점, 평균
그 다음에 등수, 평균, 요거는 반드시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기초GS 해보면 알겠지만, 그게 변경계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만약에 17분의 뭐 한 6이다 그러면 17분의 6이 거의 한 3, 4회까지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다 그런 거거든. 근데 지금 만약 20명 중에 확률적으로 보면 4등 내지 5등까지는 합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합격할 수 있는데, 요 뒤로 넘어가면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명 가지고 싸울 거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최대한 모집 단위를 좀, 그 합격 단위를 넓혀 가려고 하는 거니까 요 안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통계니까 일단 그 통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라. 왜냐면 우리 안에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한번 좀 잡아줘라 라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오시는 대로 여러분들 답안지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있을 때 항상 물어보세요. 끝날 때도. 그리고 필요 없으신 분들 내가 확인할 거 다 있으면 가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안 꺼도 돼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할 것까지 우리가 지금 받고 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문제 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